자기야,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동생, 우리 집으로 온대. 아기랑 같이 여기서 살 거래. 엄마가 그렇게 정했어. 약혼자가 제 아파트에서 소리쳤어요. 그 말에 제가 한 행동은 약혼자를 공포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었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의 빈자리를 쳐다보았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있던 곳이었다. 묵직한 참나무 액자에 담긴 커다란 사진, 사과나무를 배경으로 바구니를 손에 들고 그 미소만 봐도 가장 힘든 날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바로 그 할머니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사진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년간 햇빛에 가려져 있던 벽지에 밝은 사각형 자국만 남아 있었다. 민준 씨, 사진 어디 갔어요? 그녀는 현관에서 자신의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약혼자를 불렀다. 어떤 거? 그가 청바지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그의 눈에 죄책감과 비슷한 이상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 걸려있던 할머니 사진이요. 서연이 벽을 가리켰다. 아, 민주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피했다. 내가 치웠어. 청소하다가 액자가 깨졌거든. 수리점에 맡겼으니까 며칠 안에 고쳐질 거야.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액자는 튼튼하고 견고한 참나무였다. 할머니가 직접 장인에게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그냥 청소하다가 깨질 리가 없었다. 어디가 깨졌는지 보여줘요. 그녀가 요구했다. 뭘 지금 당장. 수리점에 있다니까.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팔을 벌렸다. 찾아오면 보여줄게. 출장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가서 좀 쉬어. 서연은 벽의 빈자리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어쩌면 정말 깨졌을 수도 있지. 온갖 일이 다 생기는 법이니까 지금은 따지고 들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화장품 수납장을 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크림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아끼던 5만 원짜리 토너도 겨우 한 달 전에 산 세럼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섀도 팔레트까지 없어졌다. 민준 씨. 그러니 털이트까지. 그러니 비로고 빗다. 그녀는 생각보다 더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문가에 나타났다. 왜? 내 화장품 어디 갔어요? 말했잖아. 대청소했다고.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유통기한 지난 건 다 버렸어. 세럼은 유통기한치엔 지난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8만 원 주고 산 거라고요. 서연아. 그가 말을 더듬다 고쳐 말했다. 모르겠네. 네가 출장 갈 때 가져갔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로 버렸나 보지. 못 보고. 새로 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서연은 주먹을 아프도록 꽉 쥐었다. 8만 원. 거의 일주일치 식비였다. 그냥 실수로 버렸다고, 못 봤다고? 날카로운 말을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참았다. 싸우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5일간의 출장, 아침부터 밤까지 공급업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불만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샤워와 잠이지 말다툼이 아니었다. 알았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서연은 욕실 문을 닫고 뜨거운 물을 틀었다.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그는 저렇게 이상하게 구는 걸까? 공항에서부터 그는 죄 지은 사람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집으로 오는 내내 침묵했고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진 사진, 화장품, 이 어설픈 변명들까지. 그녀는 옷을 벗고 뜨거운 샤워기 아래로 들어가 눈을 감았다. 물줄기가 피로를 씻어냈지만 불안감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됐다. 하지만 이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다. 서연은 높은 천장과 거대한 창문이 있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서류 가방을 든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동산 중개인이 평수와 시설, 그리고 이 집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어졌지만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라일락 나무가 있는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과 발밑의 원목마루, 천장의 몰딩을 보며 깨달았다. 바로 여기구나. 내 자리, 계약할게요. 그녀는 중개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다른 곳은 안 보시겠습니까? 그가 놀라워했다. 이 동네에 아파트가 2개 더 있는데 하나는 더 저렴합니다만.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요. 계약금은 강원도에 있던 할머니의 시골집을 판 돈으로 마련했. 작은 나무집이 있던 200평 남짓한 작은 땅이었다. 서연은 어릴 적 매년 여름 그곳에 산딸기와 방아 냄새, 집 뒤의 사과나무, 텐마루에 앉아 책을 읽던 할머니를 기억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오디세이를 소리내어 읽어주셨다. 새소리를 듣고 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건 어치, 저건 집박이, 저건 꾀꼬리. 직접 가꾼 사과로 파이를 구워주셨. 서연은 아직도 그 파이의 맛, 달콤하고 바삭하며 계피 향이 나던 그 맛을 기억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서연은 반년 동안 시골집을 팔지 못했다. 주말마다 그곳에 가서 풀을 베고 울타리를 고치고 아궁이를 하얗게 칠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다. 팔아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거나 아니면 집이 잡초로 뒤덮여 몇 번의 겨울 만에 무너져 내리거나 전자가 나았다. 집은 금방 팔렸다. 호수에서 멀지 않은 좋은 위치에 있었다. 구매자는 가격을 깎지도 않고 바로 돈을 지불했다. 서연은 돈을 받아 은행에 넣고 아파트를 찾아 나섰다. 월세 사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7번이나 이사를 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2주 전에 나가라고 통보하기도 하고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리기도 하고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와 가구를 망가뜨리지는 않았는지 그릇을 깨지는 않았는지 검사하기도 했다. 지긋지긋했다. 내 집이 갖고 싶었다.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날 여기서 쫓아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했. 2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며 대출금을 갚았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가장 싼 8,000원짜리 백반 정식을 먹었다. 5년은 좋게 된 낡은 재킷과 청바지를 입었다. 동료들 생일에는 문구가 적힌 머그컵이나 과자 상자 같은 상징적인 선물만 했다. 친구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월세 살면서 인생을 즐기면 되지. 인테리어에 돈 들이고 관리비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하지만 서연은 확고했다. 내 집은 자유였다. 30살이 되어 마침내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그림을 벽에 걸 수 있는 자유. 원하면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자유. 매달 월세 낼 돈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며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파트는 오직 그녀의 이름으로만 등기했다. 계약서에는 그녀의 이름 박서연만 적혀 있었다. 다른 사람은 없었다. 그때 민중과 만난 지 겨우 2달째였고 그의 이름을
서류에 넣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요구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동료 지연이 송년회 회식에 그를 데려왔다. 제 사촌 오빠 민준이에요.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민준은 물류회사에서 운송, 경로, 서류 업무를 담당했다. 키가 크고 갈색 머리에 회색 눈, 그리고 호감 가는 인상이었다. 미남은 아니었지만 매력 있었다. 쉽게 미소 짓고 차분하게 말했으며 어떤 주제로든 대화를 이어갈 줄 알았다. 그들은 뷔페 테이블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자신의 일과 여기서 200km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이사와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때까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서연은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로서의 자신의 일, 늘 납기를 어기는 공급업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서울 본사, 지방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주의 깊게 듣고 질문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웃었다. 저녁이 끝날 무렵 그는 전화번호를 물었다. 서연은 알려주었다. 안 될 이유가 없었다. 괜찮은 남자, 제정신이고 직업도 있고 미혼이었다.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유부남으로 밝혀지거나 그냥 사람 속만 썩이는 남자들과의 몇 번의 실패한 연애 끝에 서연은 단순하고 분명한 관계를 원했다. 민주는 이틀 후에 전화해서 영화를 보자고 했고 그 다음엔 카페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고 그렇게 그들은 계속 만났다. 강변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연극도 한번 보고 박물관에도 갔다. 민주는 세심했. 그녀가 우유 없는 커피를 싫어하고 감귤류에 알레르기가 있고 대중교통의 시끄러운 음악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베르가모트 차를 가져다 주었다. 약속에 5분 이상 늦은 적이 없었고 연락 두절된 적도 없었으며 신비주의를 고수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상대방의 기분을 끊임없이 추측하고 왜 3일 동안 전화가 없는지 알아내려 하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고민해야 했던 이전 관계들과 달리 민주는 신선한 공기 한 모금 같았다. 차분하고 예측 가능하며 믿음직스러웠다. 아파트를 산 지 반년 후 민준이 청혼했다. 그들은 강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갑자기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작은 보석이 밝힌 단순한 은반지가 있었다. 서연아, 우리 결혼하자. 그는 군더더기 없이 말했다. 서연은 반지를 보고 그 다음 그를 보았다. 민주는 미소 없이 진지하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녀가 동의했다. 그녀는 32살이었다. 가족, 아이, 안정을 원했다. 민주는 올바른 선택처럼 보였. 성실하고 술 안 마시고 나쁜 버릇 없고 전처나 딸린 아이도 없었다.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결혼식은 4개월 후 여름에 하기로 했다. 50명 정도의 소규모로. 친척, 친구, 동료들. 서연은 웨딩드레스 샵에서 드레스를 봐두었다. 레이스나 장식 없는 심플한 크림색 드레스였다. 민주는 강변의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강변의 서연은 토랑을, 당변의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레스 봐두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삶에 박 여사가 등장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약혼식 일주일 후 자신의 도시에서 올라왔. 서연은 그 전에 딱 한 번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민준과 함께 5월 연휴에 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다. 그때의 만남은 짧고 형식적이었다. 박 여사는 그들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서연에게 집을 구경시켜주고
일에 대해 몇 가지 의례적인 질문을 했다. 절제되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다. 서연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결혼 발표가 나자 박 여사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 왔다. 짧은 커트머리에 굳게 담은 얇은 입술, 날카로운 눈빛을 한 50대 여성. 그녀는 딱딱 끊어 말했고 명령하는 데 익숙했다. 민주는 설명했다.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 평생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고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가족을 부양했다. 성격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영웅 같은 분이라고 서연은 이해했다. 물론 여자가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기 힘들 것이다. 며느리를 뜯어보고 평가하고 시험하려 들 것이다. 그저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약혼 후 첫 만남에서 박 여사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말했다. 글쎄, 어디 네가 어떤 아내가 될지 한번 보자. 우리 민준이 걔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아무나 감당 못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침묵했다.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그 후는 더 심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때로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했다. 서연이 저녁으로 뭘 준비했는지, 집 청소는 했는지, 왜 민준이 SNS 사진에서 피곤해 보이는지, 아픈 건 아닌지, 옷은 충분히 따뜻하게 입는지 물었다. 만약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특히 회의가 연달아 있어 서연이 물리적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박 여사는 10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고는 히스테릭한 메시지를 퍼부었다. 무슨 일 있니?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되잖아. 민준아, 살아있니? 서연아, 내 아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너 찾아낼 줄 알아. 민주는 이렇게 설명했다.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 혼자 계시잖아. 첨자가 계시잖아. 평생을 자식들한테 바치셨어. 나를 떠나보내기 힘드신 거야. 좀 더 참아줘. 서연은 노력했다. 박 여사를 집에 초대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찜을 만들고 명절에는 스카프, 핸드크림, 과자 세트 같은 선물을 드렸다. 박 여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받으며 꼭 흠을 잡았다. 찌개가 너무 짜다. 집 청소가 제대로 안 됐네. 저기 책장 위에 먼지 봐라. 선물 색깔이 이게 뭐니? 베이지색 스카프를 사오랬더니 갈색을 사왔네. 감각이 아주 없어? 서연은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 민준도 침묵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원래 그러셔. 꼭 한마디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야.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니까. 하지만 어느 날 서연은 부엌에서 박 여사와 민준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 그녀는 욕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얘가 아직도 임신을 못한 게 이상하구나. 너희 같이 산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 확인해 봐야지. 만약에 애 못 낳는 여자면 너한테 뭐하러 필요하겠어. 서연은 문설주를 붙잡고 복도에 얼어붙었다. 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와 민주는 정말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1년 내내 노력했다. 서연은 산부인과에 다니며 검사를 받고 비타민을 먹었다. 민준도 검사를 받았다. 의사들은 어깨를 으쓱했다. 둘 다 건강하고 모든 게 정상이라고 그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스트레스일 수도 환경 탓일 수도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다고.
임신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 항상 빨리 되는 건 아니라고.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을 애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로 낙인 찍는 것을 듣고 있었다. 민주는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며 우물쭈물 대답했. 그녀를 변호하지도 날카롭게 반박하지도 않고 그저 중얼거리다 입을 다물었. 서연은 욕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속에서는 서러움, 분노, 아픔이 들끓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래, 박 여사는 아들이 걱정되는 거다. 손주를 보고 싶은 거다.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민준의 여동생 아름은 그보다 7살 어렸다. 23살, 뷰티살롱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2년 전쯤 장거리 트럭 운전사인 정훈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박 여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우리 정서방은 손재주가 황금이야. 못하는 게 없어. 장거리 트럭, 돈도 잘 벌고 차도 샀고 곧 아파트 살 돈도 모을 거야. 아름과 남편은 도시 외곽의 낡은 9층짜리 아파트에서 차고가 보이는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다. 서연은 그 아파트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민준과 함께 동생 집에 들렀을 때였다. 작은 부엌, 화장실 겸 욕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천장에는 물샌 자국이 있었다. 아름은 자기 집이 갖고 싶다며 월세 내는 게 지겹다고 불평했지만 계약금을 낼 돈이 없다고 했다. 정훈이 돈은 잘 벌지만 계속 출장 중이었다. 2주에 한 번 집에 오는데 돈은 월세, 식비, 차, 유지비로 다 나간다고 했다. 서연은 그때 공감했. 자신도 한때 월세를 살았고 월급의 절반을 남의 집에 바치면서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았다. 그러다 아름이 임신했. 박 여사는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했다. 전화로든 만날 때든 모든 대화는 임신한 아름의 이야기로 귀결되었다. 아름에게 얼마나 지지가 필요한지, 곁에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이 박 여사가 밤낮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름이 입덧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우는 늘 출장 중이고 그녀는 혼자라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안심시키는 말을 했다. 서연은 침묵했다. 마음속에는 묵직한 서러움이 쌓여갔다. 왜 아름에게는 모든 것이 쉬울까? 임신 기간을 보니 한 번에 가진 것 같았다. 그런데 자신은 1년을 노력해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아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곧 출산할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에 대한 박 여사의 끊임없는 이야기들. 서연은 그런 생각들이 부끄러웠다. 이러면 안 돼. 아름은 잘못이 없어. 하지만 서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출장에서 돌아오니 사라진 사진, 없어진 화장품, 민준의 이상한 행동,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는 무언가가.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고 가운을 걸친 뒤 부엌으로 갔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에 코를 밟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왜 앉아요? 그녀가 물었다. 잠이 안 와서.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에 문제가 좀 있어서 생각 좀 하느라. 서연은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문제요? 그냥 납품건. 고객이 불만이 많아. 계약 파기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민주는 머뭇거리며 콧대를 문질렀다. 내일 해결해야지. 알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서연은 물을 마시며 그를 살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초조해했다.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의자에서 꼼지락거리고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있잖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공항에서 그렇게 장례식 가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날 맞았어요? 무슨 표정? 민준이 마침내 그녀를 쳐다봤다. 죄 지은 사람 같은 표정이요. 오는 내내 침묵하고 질문에는 단답으로만 대답하고 누구랑 싸웠거나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니, 다 괜찮아. 그는 고개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잤거든. 서연은 믿지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민준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었다.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알았어요.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다. 난 자러 갈래요. 개처럼 피곤하네요. 그래, 난 좀 더 앉아있다 갈게. 서연은 침실로 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들이 쳇바퀴 속 다람쥐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라진 사진, 화장품, 민준의 이상한 행동, 죄 지은 표정, 침묵, 가시꿈, 그녀가 출장 간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서연은 옆으로 돌아 누웠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지금은 그저 잠들어야 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소리로 보아 그는 부엌에 있었다. 네, 알았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갈게요. 아니요, 아직 몰라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서연은 눈을 떴다. 어딜 간다는 거지? 그녀에게 뭘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무엇을 잘 얘기해 봐야 하는 거지?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나갔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은 화면을 아래로 한 채 옆에 놓여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그가 움찔하며 돌아섰다. 안녕.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당신이 깨웠잖아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엄마랑. 민주는 그녀를 보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내일 와서 베란다에 있는 상자들 좀 옮겨달라고 하시네. 무거워서 혼자 못 드시겠대. 서연은 커피포트에서 커피를 따라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내일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돼요? 민주는 망설였다. 엄마가 같이 오라고 하셔서. 너 본지 오래됐다고. 보고 싶으시다고. 서연은 코웃음을 칠 뻔했다. 박 여사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 이건 정말 새로운 소식이었다. 보통 시어머니는 얼음장 같은 정중함을 가장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불만을 표출했다. 알았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동의했다. 같이 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서 안도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긴장했다. 어깨가 솟아오르고 시선이 흔들렸다.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럼 내일. 남은 하루 동안 서연은 일을 하려고 애썼다. 여행 가방을 풀고 빨래를 하고
사야 할 식료품 목록을 작성했다. 민주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TV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번이나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읽고 미간을 찌푸렸다. 저녁에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 받아서 1분 정도 통화한 후 서연에게 수화기를 넘겼다. 아가,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고 서연은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박 여사는 그녀를 다정하게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절대로 출장은 잘 다녀왔니?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피곤했겠구나. 그래. 이제 푹 쉬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하고 거의 달콤하기까지 했다. 민준이가 그러는데 너희 내일 온다며? 정말 기쁘구나. 너랑 할 얘기가 많았거든. 우리 여자들끼리. 속 깊은 얘기 말이야. 서연은 소화기를 꽉 쥐었다. 박 여사는 그녀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한 번도. 항상 거리를 두었고 늘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들끼리 속 깊은 이야기라니.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갈게요. 그럼 됐구나. 시어머니는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내가 차도 끓여놓고 만두도 빚어놓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얘들아, 통화가 끝났다. 서연은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서연이 말했다. 누가? 어머니요? 너무 다정하셔서 원래 모습이랑 달라요. 그럼 좋지 뭐. 민주는 돌아보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네가 엄마가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노력하시는 거겠지.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 그녀는 원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친절은 기쁘기보다 오히려 두려웠다. 부자연스럽고 꾸며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치 박 여사가 무언가를 준비하며 환심을 사려는 것처럼. 밤에 서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민준의 소리를 들으며 내일의 방문에 대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 왜 민준이 그렇게 초조해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수리점에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멀쩡했던 사진 액자, 그가 실수로 버렸다고 한 화장품에 대해서도 그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무언가가. 아침은 흐리고 쌀쌀했다. 서연은 민준이 이미 부엌에서 부산을 떨며 그릇 소리를 내고 주전자를 켜고 찬장을 여닫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10분 정도 더 누워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낮은 하늘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았. 집에 남아 담요를 두르고 오래된 영화나 보고 싶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잠기운을 쫓아내려 했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얼굴, 눈 밑의 그늘. 바보 같은 생각으로 밤새 뒤척이지 말고 잠을 잤어야 했다. 청바지에 짙은 녹색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 부엌에서는 민준이 이미 창가에 서서 커피를 다 마시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다 됐어? 거의요. 서연은 차를 따르고 치즈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다. 입맛은 없었지만 뭐라도 삼켜야 했다. 몇 시에 출발해요? 30분 뒤에. 어머니가 11시까지 오라고 하셨어.
민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창밖마당 어딘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손은 주머니에, 어깨는 굳어 있었다. 서연은 그가 아침 내내 자신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그녀가 물었다. 응,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회사 일 생각하느라. 서류에 문제가 좀 있어서. 월요일에 해결해야 돼. 서연은 믿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다 마시고 컵을 헹궜다. 가방을 들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휴대폰, 지갑, 열쇠, 아파트 열쇠, 3개가 달린 열쇠 꾸러미, 주 열쇠 하나, 예비 열쇠 2개, 그리고 우리 집이라고 쓰인 열쇠고리. 3년 전 집들이 때 동료가 준 선물이었다. 그들은 아래로 내려가 차에 탔다. 박 여사가 사는 수원까지는 차로 약 40분 정도 걸렸다. 민주는 말없이 운전하며 이따금 백미러를 힐끔거렸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 가게, 얼어붙은 사람들로 가득한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뒤로 물러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단독주택, 차고, 공터. 어머니는 잘 지내신대요? 서연이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다. 응, 괜찮으셔. 허리가 아프다고 피곤하다고는 하시더라. 아름 씨는요? 곧 나을 거야. 며칠 안 남았어. 오늘 내일 할 수도 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가 엄청나게 부른 아름을 상상했다. 그녀는 어떤 기분일까? 정훈 씨는 곁에 있을까? 아니면 또 출장 중일까? 그들은 익숙한 거리로 접어들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5층짜리 아파트 단지, 비뚤어진 그네가 있는 놀이터, 창문에 쇠창살이 달린 길 모퉁이 가게, 박 여사의 집은 길 끝, 마지막 동이었다. 민주는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가자. 그가 말하며 먼저 차에서 내렸다. 서연이 뒤따랐다. 그들은 낡고 지저분한 벽의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다. 민준이 초인종을 눌렀다. 박 여사는 마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거의 바로 문을 열었다. 왔구나. 그녀는 서연에게는 전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들어오너라. 어서, 얘들아. 아파트는 작았다. 현관, 방, 부엌, 화장실 겸 욕실. 박 여사는 남편이 죽은 후로 이곳에서 혼자 살았다. 민준이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누구에게도 방해되고 싶지 않다며 자기만의 공간에 익숙하다고 했다. 옷 벗고 차 마시자. 시어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내가 만두 빚어놨.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김치만두. 서연은 재킷을 벗고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정말로 만두가 담긴 접시, 주전자, 찻잔, 설탕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박 여사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찻주전자에 끓는 물을 부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았고 서연은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그래, 출장은 어땠니? 시어머니가 서연 앞에 찻잔을 놓으며 물었다. 피곤했지. 아마. 당연하죠. 안 피곤할 리가요. 박 여사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리저리 출장 다니고 호텔에서 자고 고객들이랑 식당 다니고. 그게 여자한테 맞는 삶이 아니지. 서연은 말없이 만두를 하나 집어 베어 물었다. 김치와 파, 양념. 나쁘지 않았다. 우리 아름이만 해도 어디 돌아다니지 않잖아. 시어머니가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집에 있으면서 살림하잖아. 곧 아기도 태어날 거고. 애 생각해야지. 사무실이나 들락거릴 게 아니라. 아름 씨는 일을 안 하잖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지적했다. 저는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 그렇지.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한 무언가, 숨겨진 비난이 섞여 있었다. 넌 커리어도 있고, 돈도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까. 마지막 아파트라는 단어를 그녀는 특별한 억양으로 발음했고,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뜻이지? 엄마, 저희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민준이 재빨리 끼어들었고,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을 감지했다. 내가 뭘 했다고. 박 여사는 손을 내저었다. 그냥 얘기하는 거지 뭐. 그나저나 민준아, 베란다 가서 상자들 좀 봐주렴. 내가 벽에 쌓아두긴 했는데 무거운 게 있어서 혼자 못 옮기겠어. 민준이 일어나 나갔다. 서연은 박 여사와 단둘이 식탁에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차를 홀짝였다. 있잖니, 서연아.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난 항상 가족이란 건 서로 돕는 거라고 생각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돌보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돌보고, 내 것 나누지 않는 거 말이야. 서연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침묵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우리 아름이 곧 아기가 태어나잖아. 박 여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식탁 위에 손을 모았다. 걔한테는 도움이 필요해. 제대로 된 환경이. 근데 걔는 정서방이랑 그 외곽 쥐구멍 같은 데서 살고 있잖아. 내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정말 끔찍하더라. 춥고 눅눅하고 벽지는 다 떨어지고 구석엔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런 곳에 갓난아기를 데려올 수 있겠니? 다른 집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더 좋은 곳으로 월세를 얻든가요? 무슨 돈으로? 박 여사가 발끈했고 그녀의 모든 다정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걔들 돈 없어. 정서방은 쥐꼬리만 한 월급 받고 아름이는 육아휴직 중이고 월세가 다 잡아먹는다고. 그런데 넌. 그녀가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서울 중심가의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방 하나는 텅 비어 있잖아. 서연은 찻잔을 꽉 쥐었다. 그래서 이런 거였군. 그건 제 아파트예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뭐. 내 거면 뭐. 박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이가 내 남편인데 그럼 걔 것도 되는 거지. 가족이잖아.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산 거예요. 제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고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된 게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고 그녀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너는 내 생각만 하니? 이기적인 커리어우먼 같으니라고. 너희 같은 애들은 가족이 필요 없어. 돈 세는 것만 좋아하지.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아주머니 댁에 여러 번 돈으로도 일로도 도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 아파트는 제 아파트예요. 거봐. 박 여사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내 것, 내 것. 이기주의자. 그럼 아름이랑 아기는 어디서 살라고? 길바닥에서? 그들에겐 월세방이 있잖아요. 그 쥐구멍에서 갓난아기랑 살라고? 시어머니가 식탁 너머로 서연의 팔을 잡았다. 아플 정도로 꽉.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갓난아기라고. 서연은 팔을 뿌리쳤다. 민준 씨 좀 보고 올게요. 그녀는 일어나 문을 쾅 닫지 않으려 했으며 부엌을 나갔다. 방을 지나 베란다로 갔다. 민준은 거기 서서 길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에는 상자가 하나도 없었다. 베란다는 텅 비어 있었다. 구석에 낡은 의자 2개와 빨랫줄만 있을 뿐. 상자. 어디 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차갑게 나왔다. 민준이 돌아섰다.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죄지은 얼굴이었다. 무슨 상자?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다는 그 상자요. 아주머니 혼자서는 못 드신다는 그 무거운 상자요. 아, 민주는 시선을 돌려 옆을 쳐다봤다. 엄마가 벌써 다 정리하셨나 보네. 민준 씨. 서연이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여기 왜 온 거예요? 사실대로 말해요. 그는 침묵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더니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가야 할 때가 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디요? 산후조리원. 아름이 데리러 오늘 퇴원한대. 서연은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도 붙잡을 수 없었다. 산후조리원에 아름을 데리러 간다고? 왜 그녀, 서연이 거기에 가야 하는 거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지? 그래서요. 그녀가 천천히 물었다. 동생이 출산했다니 축하해요. 근데 제가 왜요? 민주는 고개를 돌려 길거리를 응시했다. 엄마가 우리 다 같이 아름이랑 식구들을 맞이했으면 하셔. 좋아요. 맞이해서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까지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민주는 침묵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다. 뒷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민준 씨, 그녀가 그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돌렸다. 지금 당장 말해요. 또 뭐가 있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어떤 체념이 뒤섞인 것을 보았다. 엄마가 개들이랑 아기가 제대로 된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결정하셨어. 잠시 동안 개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준이 말을 더듬으며 입술을 핥았다. 우리 아파트 크잖아. 방이 3개나 되고 우리 둘이 하나 쓰고 개들이 다른 방 쓰고 나머지 하나는 아기 방으로 쓰면 되잖아. 서연은 그의 팔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장난하는 거죠? 서연아, 들어봐. 장난하는 거 맞죠? 그녀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변했다. 나 없이 내 아파트에 당신 여동생이랑 남편이랑 아기가 살기로 결정했다고요? 올해는 아니야. 민준이 그녀에게 화해의 제스처로 손을 뻗었. 반년 정도, 길어야 1년. 개들이 자기 집 살 돈 모을 때까지. 반년? 서연이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1년, 제정신이에요? 서연아, 내 동생이잖아.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갓난아기가 있다고. 너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인정머리? 그래.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너 대체 가족이 뭔지 알기나 해.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넌 내 생각만 하잖아. 내 아파트, 내 돈, 내 인생. 그게 사실이니까요. 서연이 소리쳤다. 이건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내 아파트라고요. 당신은 이 집에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난 내 남편이야. 우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약혼만 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내 아파트에 누가 살지 결정하는 건 당신 일이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가느다란 실처럼 굳게 다물어졌다. 반지는 창백해졌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우리 가족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당신 가족이 내 의견도 묻지 않고 멋대로 결정했잖아요.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내 등 뒤에서 모든 걸 꾸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던 거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해지신 거고 둘이 짜고 친 거죠? 짠 거 아니야. 민준이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아름이는 도움이 필요해. 갓난아기도 있고. 근데 내 아파트는 크고 공간도 많잖아. 난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럼 지금의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생각해봐. 내 친동생이야. 걔들 그 원룸에서 아기랑 숨 막혀 죽을 거야. 여긴 환경이 좋잖아. 중심가에 큰 아파트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와서 아기 돌보는 거 도와주실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베란다 문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이 가득했다. 내가 매주 와서 아름이 도와줄 거야. 밥하고 청소하고 아기 봐주고 너한테는 방해 안 될 테니 얼굴 볼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내 딸이랑 손주는 제대로 된 곳에서 살아야지. 제 아파트에서요. 서연이 속삭였다. 가족의 아파트에서. 박 여사가 가까이 다가왔다. 민준이가 내 남편이니 이 아파트는 공동의 것이야. 그러니 그의 가족도 거기서 살 권리가 있는 거지. 우린 결혼 안 했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다. 약혼자나 남편이나 그게 그거지. 너 결혼할 거잖아? 아니면 마음 바꿨어?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지도 어머니에게 멈추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침묵했다. 알겠네요. 서연이 말했다. 다 알겠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서연아, 기다려. 어디가? 집에요.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끝났어요. 서연이 팔을 뿌리쳤다. 나 혼자 집에 갈 거예요. 당신은 알아서 와요.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현관에서 재킷을 집어들고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밖으로 나가 차에 탔. 다행히 열쇠는 그녀에게 있었다. 민준이 시동키에 그대로 꽂아두었던 것이다. 시동을 걸었다. 민준이 아파트 입구에서 뛰쳐나와 손을 흔들었다. 서연아,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튀어나갔다. 백미러에 당황하고 겁에 질린 민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거기 서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나 생각하라고 해. 집으로 오는 내내 서연은 길에 집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운전했.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켰다. 그들은 그녀를 배제하고 결정했고 그녀 등 뒤에서 모든 것을 꾸몄다.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자기 동생을 그녀의 집에 들일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녀, 서연은 그저 동의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사진, 화장품,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박 여사는 서연이 출장 간 사이에 아파트에 와서 아름이 손님처럼 느끼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서연의 개인 물건들을 치웠던 것이다. 액자가 인테리어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할머니 사진을 떼어냈고 욕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품을 버렸다.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고도 침묵했다. 어머니를 말리지도 서연에게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그저 그녀가 동의할 거라고 바랐을 뿐이다. 그녀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며 서연은 아파트 마당으로 들어서 입구에 주차했다. 몇 분간 핸들을 꽉 쥔 채 앉아 숨을 고르려 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올라갔다.
집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던 벽에 밝은 사각형 자국을 바라보았다. 욕실로가 수납장을 열었다. 선반의 절반이 비어 있었다. 침실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민준의 옷이 그녀의 옷 옆에 걸려 있었다. 그의 셔츠, 청바지, 재킷들. 그는 약혼 후 거의 1년 동안 여기서 살았다. 사실상 이사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커다란 운동 가방을 꺼내 그의 옷을 옷걸이에서 벗겨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셔츠, 청바지, 스웨트, 그리고 욕실로 가 그의 면도기, 샤워젤, 샴푸, 칫솔을 챙겼다. 부엌으로 가 찬장에서 그의 회사 로고가 밝힌 머그컵을 꺼냈다.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1분 뒤 다시 울렸고 다시 끊었다.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서연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반응하지 마. 가족이잖아.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되지. 서연은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계속해서 그의 물건들을 챙겼다. 운동화, 실내 슬리퍼, 서랍 속 양말까지 모두 가방에 넣었다. 다 끝났을 때 시계를 보았다. 이 시간이 지나 있었다. 민주는 이제 출발했을 것이다. 택시를 탔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시내까지 태워다 주셨을까? 곧 여기 도착할 것이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문 옆에 두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40분 후 초인종이 울렸. 서연은 다가가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았다. 민준 혼자였다. 불안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열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그가 부탁했다.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 그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화 안 났어요. 서연이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냥 뭔가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일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는 걸. 내 동의도 없이 당신 친척들을 내 아파트에 들이려 했다는 걸.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걸요.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민준이 분개했다. 사진은 깨지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버린 거죠. 그는 침묵했다. 화장품도 그분이 버리셨고요. 아름이 쓸 자리 만드느라. 민주는 시선을 떨군 채 말이 없었다. 바로 그거예요. 서연이 문 옆에 가방을 가리켰다. 당신 물건이에요. 가지고 가세요. 뭐?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 서연아, 진심이야? 완전요. 하지만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했었죠. 이젠 아니에요. 결혼은 취소해요. 네가 그렇게 쉽게. 민준이 문을 붙잡았다. 뭐 때문에? 내가 내 동생을 도우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내 동의 없이 내 아파트를 마음대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요. 나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 어머니 앞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너랑 엄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서연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물건 챙겨서 가세요. 서연아. 그녀는 문을 닫았다. 민주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을 타서 서연은 문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속이 온통 떨렸지만 버텼다. 몇 분 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그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렌즈로 밖을 보았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공통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결혼 취소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1시간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열어주러 가지 않았다.
그러자 인터폰이 울렸다. 문 열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고함을 쳤다. 우리 지금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 서연은 통화를 끊었다. 휴대폰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오는 전화로 불이 났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민준에게서 다른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아름이 이 시간 뒤에 퇴원해. 우리가 데리러 가야 한다고. 서연은 답장을 썼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데려가세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세요. 당신 물건은 경비실에 맡겨둘게요. 그녀는 그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경비원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가 자기 물건 찾아갈 거예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두 분 싸우셨어요? 헤어졌어요? 서연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만약 그 사람이 저한테 올라오려고 하면 막아주세요. 자물쇠도 바꿀 거고요. 어머나 세상에. 경비원 아주머니가 탄식했다. 결혼하신다면서요. 이제 안 해요. 서연은 아파트로 돌아와 모든 자물쇠를 잠그고 안전고리를 걸었다. 침실로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약혼자를 쫓아냈다. 갓난아이가 있는 여자를 돕기를 거절했다. 모두들 나를 인정머리 없는 이기주의자.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은 평온했다. 이상하게 평온했다. 마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만약 동의했다면 이건 절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아름과 아기가 한 달, 그 다음엔 박 여사가 일주일 손님으로, 그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 그녀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파트는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니라 민준 가족을 위한 하숙집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여긴 그녀의 집, 그녀의 삶, 그녀의 경계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권리는 없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이 받았다. 여보세요. 너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없어졌잖아. 아름의 목소리가 고함을 쳤다. 나한테는 갓난아기가 있다고. 너 제정신이야? 서연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번호를 차단했다. 저녁이 되자 전화가 끊겼다. 그녀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서연은 일어나 부엌으로 가 차를 끓였. 창가에 앉아 마당과 라일락 나무, 저녁의 도시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 앞으로는 삶이 있을 것이다. 그녀의 삶. 민준 없이, 그의 집착적인 어머니 없이, 그녀의 아파트에 낯선 사람들 없이. 일, 친구들. 평온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다른 남자를 만날지도 모른다. 그녀의 경계를 존중해주고, 그녀를 대신해 결정하지 않고, 배신하는 대신 지켜줄 사람을. 하지만 지금은 차와 침묵과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렌즈로 밖을 보았다. 큰 여행 가방을 든 민준이었다. 그녀는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열었다. 나머지 짐 가지러 왔어.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래서 기다려요. 챙겨서 내려갈게요. 서연아. 그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우리 그래도 얘기는 좀 해보면 안 될까? 할 얘기 없어요. 아래서 기다려요. 그녀는 문을 닫고 아파트에 흩어져 있던 그의 나머지 물건들을 모았다. 책, 충전기, 음악 CD들을 상자에 담아 내려가서 그에게 건넸다. 다 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 물건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민주는 상자를 받아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우리 엄마가 너 후회할 거래. 후회 안 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아름이는 우리 엄마 집으로 데려갔어. 그 작은 아파트에서 셋이 살게 될 거야. 안 미안해. 아니요.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당신들이 나 없이 나를 배제하고 모든 걸 결정했잖아요.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수습하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민준이 그녀를 불렀다. 난 네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서연이 돌아섰다. 난 다른 사람 맞아요. 조종당하는 걸 가만히 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집을 낯선 사람들에게 내어줄 사람도 아니고요. 나에 대한 무례함을 참을 사람도 아니에요. 잘 가요, 민준 씨. 그녀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 집으로 올라갔다. 문을 닫고 등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끝났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3일 후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문 앞에서 하지만 그건 그녀가 무쇠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게 만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이별 후 3일이 지났 서연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아파트를 청소했다. 단지 이제 아파트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1시간마다 전화를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바닥을 잘못 닦는다거나 저녁을 잘못 차린다고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별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에게 민준을 소개해준 바로 그 지연은 삐쳤다. 네가 좀 양보할 수도 있었잖아. 서연아, 뭐 반년 정도 같이 살면 어때서.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지지했다. 잘했어. 네 아파트잖아. 걔들 완전 뻔뻔하네. 서연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저 삶에 대한 가치관 차이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끝 직장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공급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협상에 나섰다. 삶은 제 갈 길을 갔다. 그리고 오늘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자기 층으로 올라가 아파트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박 여사, 갓난아기를 아는 아름, 커다란 가방과 상자를 든 정훈, 그리고 민준이었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갔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주인님 오셨네. 박 여사가 돕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열쇠를 꺼내며 물었다. 뭐 하긴? 민준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자기야,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동생, 우리 집으로 온대. 아기랑 같이 여기서 살 거래. 엄마가 그렇게 정했어. 서연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갓난아기를 아는 아름을, 짐을 든 정훈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왔다. 그냥 짐을 들고 와서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의 아파트로 이사 들어올 작정이었다.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부엌으로가 찬장을 열고 거기서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바로 그 무거운 무쇠 프라이팬을 꺼냈다. 손의 무게를 느껴보았. 묵직하고 단단했다. 다시 문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이미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서서 안으로 더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서연이 프라이팬을 들어 올렸다. 서연은 무거운 무쇠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민주는 가방을 떨어뜨리며 얼어붙었다. 상자를 들고 이미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던 박 여사도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프라이팬을 더 높이 들어 올렸다. 오래된 할머니의 주물 프라이팬. 3.5kg은 좋게 나가는 묵직하고 단단한 물건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머리통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머리통을 깰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진작했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파트에선 아무도 못 살아요. 이미 말했잖아요.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죠. 내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스캔들이 두려워서 꼬리 내릴 거라고,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서연아, 너 미쳤어? 민준이 뒷걸음질 쳤다. 프라이팬 내려놔. 안 미쳤어요. 난 지극히 정상이에요.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 모두 본능적으로 복도 쪽으로 물러섰다. 내가 좋게 말했잖아요. 짐 싸서 나가라고. 당신이 그러기 싫다고 했죠. 당신들 모두 내 동의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이사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내 아파트에. 이건 가족의 아파트야. 박 여사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심이 묻어났다. 민준이가 내 남편이잖아. 민준 씨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헤어졌어요. 결혼은 취소됐다고요. 그는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이름이 없으며 이 집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고요. 내 딸한테는 갓난아기가 있다고. 박 여사는 상자를 방패처럼 끌어안았다. 너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당신 딸에게는 남편도 있고 월세방도 있고 집 있는 엄마도 있잖아요. 거기서 살라고 하세요. 여긴 아니에요. 서연이 프라이팬으로 계단 쪽을 가리켰다. 이제 모두 여기서 꺼지세요. 지금 당장. 30초 드립니다. 네가 감히. 박 여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이 끊었다. 감히 할 수 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들이 내 의사에 반해 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려 했다고 설명할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이미 내 허락 없이 여기 들어와서 내 물건을 버렸다고도 설명할 거고요. 경찰이 당신들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녀가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 그녀는 정말로 경찰을 부를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시작될 것이다. 서연아,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 그가 말을 시작했다. 20초.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리 합의할 수 있잖아. 15. 이건 말도 안 돼. 10. 서연이 프라이팬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9. 8. 민준아, 쟤 미쳤어.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여기서 나가자. 7. 6. 지금까지 침묵하던 정훈이 자기 가방들을 집어들었다. 갑시다. 그가 중얼거렸다. 미친 여자랑 엮였네. 아름은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아기도 긴장감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5, 4. 민준아, 짐 챙겨. 어머니가 명령했다. 민준은 떨어뜨렸던 가방을 집어들고 계단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프라이팬을 내리지 않은 채 그들을 따라갔다. 3, 2. 그들은 뛰기 시작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계단으로 달려갔다. 아기를 안은 아름이 그 뒤를 따랐다. 가방을 든 정훈이 그 다음이었다. 민주는 머뭇거리며 돌아보았다. 너 후회할 거야. 그가 소리쳤다. 1. 서연이 말하며 프라이팬을 휘둘렀다. 민주는 돌아서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하마터면 발을 헛디딜 뻔했다. 서연은 난간까지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이미 아파트 입구 밖으로 뛰쳐나가 차로 허둥지둥 달려가 짐을 싣고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닫고 모든 자물쇠를 잠갔다. 그들은 이미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닫고 모든 자물쇠를 잠갔다. 안전고리를 걸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전히 프라이팬을 손에 쥔 채 손이 떨렸다. 심장은 마라톤을 뛴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뺨으로 눈물이 흘렀다.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도 몰랐다. 긴장감, 안도감, 분노, 서러움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자신의 경계를 지켰고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10분 정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숨이 고르게 되자 일어섰다. 프라이팬을 부엌에 가져다 놓고 손을 씻었다. 거실로 가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은 전화로 불이 났다. 모르는 번호가 연달아 찍혔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러다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민준 오빠가 전화해서 다 말했어. 네가 프라이팬으로 위협했다며? 너 괜찮아? 서연은 답장을 썼다. 난 아주 괜찮아. 그냥 내 허락 없이 집에 쳐들어오려는 사람들로부터 내 집을 지켰을 뿐이야. 1분 뒤 지연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도 거기 아기가 있었잖아. 아기한테는 아무 위협도 없었어. 난 아기 아빠랑 삼촌, 할머니를 향해 휘둘렀어. 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지. 이 주제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 지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서연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다. 이제 모두가 나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겠지. 상관없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다음 이틀 동안 전화는 없었다. 그녀가 농담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나 정말로 경찰을 부를까봐 두려워하는 모양이었다. 월요일에 서연은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인사과에 들러 회사 법무팀의 이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연배 있는 여성이었다. 프라이팬 이야기는 빼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전 약혼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친척들을 그녀의 아파트에 들이려 했다고. 그녀가 거절하자 그들이 다시 시도할까 봐두렵다고. 이 부장님은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는 박서연 씨 명의로 되어 있나요? 네, 약혼 전에 구입했습니다. 결혼 상태였나요? 아니요, 약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입신고는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럼 간단하네요. 이 부장님은 메모지를 꺼내 법무법인 주소를 적어주었다. 이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아파트 접근 금지 공식 통지서를 작성해 줄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다시 침입하려고 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고 이 서류를 제시하세요. 주거침입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받았다. 그리고 즉시 자물쇠를 바꾸세요. 이 부장님이 덧붙였다. 그 사람한테 열쇠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쫓아낼 때 받아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바꾸고 문이 낡았다면 더 튼튼한 걸로 교체하세요. 계단에 CCTV를 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퇴근 후 바로 기술자를 불러 저녁에 모든 자물쇠를 교체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새 열쇠가 생겼다. 문은 원래 철문이라 튼튼했다. CCTV는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날 그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젊은 변호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작성했다. 몽걸을 몰이 대감성
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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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준, 박미숙, 김아름, 박정우는 해당 주소의 아파트에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어떠한 침입 시도도 불법으로 간주될 것대이라는 공식 통지서였다. 서류는 공증을 받았고 사본을 만들었. 한 분은 박 여사의 주소로, 다른 한 분은 아름의 주소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세 번째 분은 자신이 보관했다. 만약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변호사가 조언했다. 이 서류를 제시하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경고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더 자신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에게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프라이팬을 든 여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지키는 소유주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도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서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그녀는 다가가 비디오 인터폰 화면을 보았다. 박 여사였다. 혼자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서연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시죠?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화해를 청하는 듯했다. 얘기 좀 하자. 나 혼자 왔어. 민준이 없이. 그냥 사람답게 얘기 좀 하자고. 저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 박 여사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네가 좋아하는 김치만두 빚어왔는데 우리 차 마시면서 차분하게 다 얘기해보자. 서연은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엮이고 싶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화해하러 와서 사과하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라갈게. 알았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박 여사는 이미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 욕을 했다. 좋아. 들어보기는 하겠지만 아파트 안으로는 들이지 않을 것이다. 1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열었다. 안녕.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자, 받아. 만두 뜨거울 때 먹어야지.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하실 말씀만 하세요. 어휴, 뭘 또 문 앞에서 그래. 시어머니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금세로 박도로 밭다루 간다.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듯 금세로 받지 않았듯 안에 들어가서 차나 마시자. 싫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가세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알았다. 서연아, 우리 이제 화 풀자. 그때는 우리 둘 다 너무 흥분했어. 네가 좀 심하긴 했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실수는 용서해줘야지. 우린 가족 아니에요. 저랑 민준 씨는 헤어졌어요. 그건 다 화나서 그런 거잖아. 박 여사가 손을 내저었다. 너희는 화해할 거고 다 잘 될 거야. 민준이 걔 지금 너무 힘들어해. 잠도 잘 못 자고 회사도 좀비처럼 다닌다고. 그건 그 사람 문제죠. 서연아, 사람답게 굴어라. 시어머니의 말투가 애원조로 바뀌었다. 아름이 계약이랑 그 원룸에서 고생하고 있어. 갓난아기가 밤낮으로 울어. 춥고 눅눅하고. 정서방은 출장 가서 걔 혼자 두고. 내가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나도 일해야 하고. 내 집도 있는데. 근데 너는 여기 아파트도 크고 방도 비어 있잖아. 그만. 서연이 손을 들어 올렸다. 또 그 얘기세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시군요. 딱 한 달만이라도
박 여사가 안전고리를 붙잡았다. 제발, 딱 한 달만. 걔들이 더 좋은 곳 찾을 때까지만. 네가 악마는 아니잖아. 싫어요. 서연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제가 접근 금지 공식 서류 보냈어요. 받으셨죠? 뭐? 박 여사가 당황했다. 내용 증명이요. 법적 서류입니다. 거기에는 아주머니와 아주머니 가족이 제 아파트에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시도하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너,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네가 감히 어떻게? 아주 간단해요. 이건 제 아파트고 제 규칙이에요. 꺼지시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은 문을 쾅 닫았다. 박 여사는 문 밖에서 2분 정도 더 서서 소리치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다 조용해졌고 서연은 그녀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만두가 든 봉투는 문 앞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연은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밖을 내다보았다. 봉투는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어 열었다. 정말로 만두는 아직 따뜻했다. 냄새를 맡아보니 김치와 파 냄새가 났다. 부엌으로 가져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혹시라도 그 안에 무언가 섞여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서연은 편집증 환자는 아니었지만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이 사람들을 신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또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길고 감정적인 내용이었다. 서연아, 네가 화난 거 알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용서할 힘을 조금도 낼 수 없는 거니? 우리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결혼도 미래도 계획했잖아. 고작 한 번의 다툼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된 거야? 아름이 정말 그 아파트에서 고생하고 있어. 아기는 아프고 열이 나. 정서방은 또 출장 갔어. 엄마 혼자서는 감당 못해. 60이 넘으셨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아기를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작은 생명을 위해서 부탁하는 거야. 제발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민준 씨,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최종적이고 번복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 사기로 내 아파트를 차지하려 했어요.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고요.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나에게 연락하려는 어떤 시도도 무시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내 문 앞에 나타나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보냈다. 번호를 차단했다. 끝. 마침표. 한 달이 지났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삶을 살았다.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헬스장에 가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았다. 아파트는 그녀의 요새이자 안식처였다. 그 안의 침묵은 숨 막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은 끊으려 했지만 무언가 그녀를 답하게 만들었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맞으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제 이름은 지수라고 해요. 아름이 친구예요. 아름이가 번호를 알려줬어요. 제가 그게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무엇을요? 서연이 놀라 물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 않으신 거요. 서연은 몸을 바로 세우며
경계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름이는 제 오랜 친구예요. 저는 아름이랑 박 여사님을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라고 해야 할까? 사람들을 이용하고 남의 인생에 끼어들고 공간을 차지한 다음 그 사람에게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먹는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아름이가 정훈 씨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자기 아파트가 있는 좋은 사람이었죠. 박 여사님이 그 남자한테 아름이를 한 달만 살게 해달라고 설득했어요. 반년 뒤에 그들은 그 남자를 자기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남자가 못 견디고 스스로 나갔죠. 그리고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사기로 모든 걸 처리한 거죠. 서연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신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 와서 발을 붙이고 그 다음엔 점차 당신을 압박해서 당신 스스로 자기 아파트에서 나가게 만들려고요. 박 여사님은 조종의 대가예요. 당신을 압박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 씨는 늘 그랬듯이 옆에서 구경만 했겠죠. 서연은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누구에게서 벗어났는지를요. 당신은 정말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프라이팬도요. 아름이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웃으면서 당신이 미친 여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말했어요. 갓난아기를 앞세워서 남의 아파트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미친 거지. 너는 자기 것을 지키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라고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전화해 주셔서요. 천만에요. 아름이 전 남친 사건 이후로 걔랑은 더 이상 연락 안 하지만 혹시 그들이 다시 시도할까봐 경고해드리고 싶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통화가 끝났다. 서연은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랬구나. 만약 동의했다면, 만약 양보했다면, 자신이 어떤 수렁에 빠졌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가로등에 비친 마당과 라일락 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아파트를 처음 본 날,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바로 여기야. 내 자리라고 깨달았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켰다. 싸워 이겼고 무너지지 않았다. 민준을 쫓아낸 지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었다. 거실 벽에는 할머니의 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앨범에서 필름을 찾아 사진관에 맡겨 인화하고 예쁜 액자에 넣었다.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서연도 마주 미소 지었다. 할머니라면 그녀를 이해해 주셨을 것이다. 잘했다. 얘야. 절대로 남들이 네 경계를 짓밟게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 씨. 남자 목소리. 기분 좋고 살짝 허스키했다.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회사 이 부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택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전 약혼자분과의 상황에 대해 만나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아, 상황은 이미 해결됐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을 위해서요. 원하신다면 중립적인 장소인 카페에서 만나서 그냥 이야기만 나눠보죠.
서연은 생각했다. 나쁠 건 없지. 좋아요. 언제가 편하세요? 그들은 내일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할머니 사진을 보았다. 인생은 계속된다. 민준 없이, 그의 유독한 가족 없이, 조종과 압박 없이 자유롭게, 마침내 자유롭게. 다음 날 서연은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지훈은 30대 후반의 키 크고 검은 머리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군더더기 없이 요점만 말했다. 그들은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훈은 몇 가지 법적 조언을 더 해주었다. 어떤 소송으로부터도 아파트를 보호하는 방법. 민준이 법원을 통해 무언가를 주장하려 할 경우.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보증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대화는 실무적이고 건설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헤어질 때쯤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있잖아요. 이 부장님께 서연 씨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실무 경험상 갈등을 두려워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양보했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서연 씨는 더 강하셨네요. 강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서연이 인정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생각하기도 해요. 아닙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심한 건 남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고 자기 경계를 지키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들은 헤어졌다. 서연은 카페를 나오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했다는 자신의 단호함과 프라이팬, 도움 거절에 대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상점 쇼윈도를 지나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어깨에서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움을 느꼈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은 부엌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는 올 시즌 첫눈이 가볍고 포근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춤추는 눈송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뀔 뻔했다. 1년 전 그녀는 낯선 사람들을 자신의 집과 인생에 들여놓는 거대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1년 전 그녀는 무쇠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자신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이제 구매부서 전체를 이끌고 있었다. 3년 동안 꿈꿔왔던 그리스로 휴가를 다녀왔다. 이탈리아어 강좌에 등록했고 지금은 창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든 푹신한 진저 고양이를 입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행복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경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했다. 민준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공통된 지인을 통해 그가 어떤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부럽지 않았다. 단지 그 여자가 겉보기에 서연보다 더 강한 사람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그래, 바로 그 변호사. 그들은 반년 동안 만나왔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으며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고 결코 압박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서연이 대답했다. 좋은 아침. 잘 지내? 응, 아주 좋아. 눈 보면서 커피 마시는 중. 좋네. 있잖아, 물어볼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을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심각한 얘기. 중요하지만 무서운 얘기는 아니야.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눈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아름답고 흥미롭고 충만한 그녀의 삶.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쇠 프라이팬은 만일을 대비해 여전히 부엌 갈고리에 걸려 있었다.